번째 지영쌤이 주신 질문이라기보다 아주 좋은 생각거리가 있는데, 철학하고 동화하고 다르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다른가? 자, 그래서 표를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자, 표를 그려보자요. 지영쌤 음, 표를 그려봅시다. 그래서 표를 그리긴 했는데, 동화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지영쌤 제일 먼저 뭐가 다릅니까? 일단은 네네.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이야기가 있자. 자, 또 뭐가 다릅니까? 음, 일단, 저자가 있습니다, 철학은. 헤라클레이토스의, 뭐, 칸트의, 스피노자의, 동화는 저자가 이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생산, 누가 지정을 할 수는 없는데, 내가 아닌 것도 아닌,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없다기보다, 우리 모두의 뭐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지 않을까요? 굳이 말하자면은 모두. 그리고 이 철학은 서술을 이야기로 전개하지 않으면 이야기라는 게 뭘까요? 기승전결이 있다는 걸까요? 이야기? 네, 살짝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좀 상상 속의 이야기. 네네. 네, 요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에 대해서 지영쌤 뭐 이런 네. 얘기를 또 하는 선생님들도 있죠. 그것도 이야기라고 그냥. 기승전결의 짜임. 그 요거를 이야기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제가 더 깎아볼게요. 철학은 서술을 단위를 가지고 하는데요. 개념이 단위예요. 지영쌤 느낌 오시죠? 이야기를 전개시킬 때. 예를 들면은 자유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 토대가 되는 이런 개념, 다음에 저런 개념, 이렇게 이제 개념에서 개념으로 이어지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화는 뭐냐면 지영쌤 말씀대로 상상 이야기라서 이거는 이미지와 이미지가 전개가 넘어갑니다. 지금 요 경우에선 이게 근대 소설이랑은 좀 다르게 어 그 알래스카 한의원이랑은 그 이제 이 위대한 작품을 제가 근데 이게 소설이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장면을 주파하는 게 아니라 장면이 그냥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는 거죠. 아까 아주 말씀을 잘해주신 것처럼 동화의 기술은 사자가 갑자기 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이미지와 이미지 이거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독법 자체가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자, 가장 큰 차이는 주제에 있습니다. 철학의 주제는 정신의 고유한 사고방식? 인간 정신에게 가장 중요한 개념? 그래서 철학이라는 이 학문 분과 자체가 이 서양 철학이, 제가 서양 철학을 놓고 말씀드려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여기죠, 여기. 물론 뭐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다른 범위가 더 포함되겠지만, 근데 동화는 지금 아까 지영쌤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식물, 뭐 유령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 그러니까 둘 다 이거는 뭐 정신이냐 영혼이 개념이 뭐가 달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주로 말해서 뭐 인간 이성이랄까 이렇게 인간적 사고의 특징을 주로 이렇게 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전개된다면 그 동화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영혼의 활동 방식인 거죠, 활동 방식. 이러면 지영쌤 제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을까요? 이런 네, 식의, 네네, 이런 식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여기서 지영쌤의 글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은 건데요. 철학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현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렇게 건축주의다라고 하셨잖아요, 기현쌤.
그거는 이 개념의 효과겠네요. 그런 것도 아주 일리가 있고, 이미지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뭔 소리지에서 끝나잖아요. 철학책을 딱 덮으면 이거구나에서 끝나는데, 동화책을 딱 보면 여기가 어디야에서 끝나는 거지. 그런 차이가 건축적이라면은 이제 반대말 찾는 거예요. 뭐 해체적이랄지 이런 말 그냥 지어보는 거예요, 지용생. 그러면 전체가 철학적인 글쓰기와 동화적 글쓰기가 건축적이면 해체적인 효과가 있는데 철학 훈련을 많이 하면은 개념적 사고를 아주 잘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을 개념은 뭐냐면 사고를 이렇게 정량화시키고 이렇게 응고시킨 거예요. 응고시킨. 개념적 사고를 잘하는 사람은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쟤는 이렇고 요는 요래. 넌 너고 난 나야. 개념이란 것 자체가 사고에 이렇게 금을 긋는 거죠. 금을. 여기까지는 도야. 여기까지는 선한 거야. 그러면 개념적 사고를 잘하면 정리를 잘하게 되겠죠. 이거는 좋은 일이야. 나쁜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될 거야. 그런데 동화적 사고에 이렇게 뛰어들면은 긴가 아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를 지영쌤이 잘 포착해 주셨어요. 동등해지는 거예요. 동화를 읽으면 동등해지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반대말, 철학을 하면은 어떻게 돼? 개념적 사고, 이렇게 정량적 사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는 사고는 동등해지기보다는 위계적이다 할 수도 있고, 축도적이다 할 수도 있고, 이건 판단력을 키우는 거고, 요거는 관계력을 키우는 거다.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동등함은 일자적 동등함이어가지고, 나랑 너랑 초기값도 결과값도 똑같아야 돼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면 다 똑같아져. 돈이 100만 원 있으면 다 똑같은 수준의 삶이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동등함은 개와 고양이와 인간이 이게 성질이 다르잖아요. 성질이 다른 것이 동등하다고 하니까 지영쌤이 이 동등함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동등하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탐구해 봐야지로 가면 그 자체는 철학적 훈련이 됩니다. 왜냐면 그 동등하다는 개념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글과 동화적인 글을 따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 그것 속에서 공부하는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결국은 철학적 훈련입니다. 지금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결국 철학적 훈련이기 때문에 지영쌤의 글에 있지만 지영쌤 글의 첫 번째 문단에 네 번째 문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기가 매우 쉬운데 왜냐하면 건축하는 노력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부서지는 건 더 쉬우니까 해체적 노력은 별로 안 들어가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찾아야 할 건 뭐냐면 진짜로 개념적 화두인 거예요. 나는 동등함을 탐구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동화를 읽는다는 거는 일상에서 주어진 많은 것들 속에서 내가 파편적인 것들 속에서 생각거리를 잡아내는 훈련? 이런 방식으로 지연 쌤이 쓰신 첫 번째 문단을 가지고 하나 정의를 해볼 수 있겠고, 강학원이라는 서울에 공부하는 곳에서 수요 대중지성에서 마르셀 무스의 증여론이라는 책도 있고,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부책 이런 책도 읽었는데요. 그 두 저자도 동등한 개념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이 일자적 동등함, 대체 가능한 하나로 되돌리는 사고의 동등함 있지 않습니까? 표 하나, 1인 1표. 이런 동등함이랑 다르게 자연적 관계, 이렇게 다종다기한 것들의 공존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동등함에 주목한다는 게 이 두 증여론, 그 경제학자들의, 경제인류학자의 그 논의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그거를 연습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영쌤께서 동등하다는 키워드로 다음 주에 생각을 이제 가장 동등함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작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어렵지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지영쌤이 주신 거에 두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는 건너가다라는 모티프를 되게 중요하게 다루셨는데요. 건너간다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동화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갔다 오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대 소설의 1번이라고 하는 그 대충 그
근데 소설 웃긴 말이죠. 서양 소설이에요. 서양 소설인데 그중에 제일 뭐 돈 많은 애들 소설이에요. 굳이 말하자면. 그런데 교과서를 봤을 때 근대 문학은 이 개인이 주체화되는 과정을 이렇게 담아야 된다고 합니다. 교과서의 설명은. 그러니까 이 개인이 원래는 그래서 근대 소설 주인공들 다 고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게 이제 시골에서 그 뜯겨 나온 노동자들이 대도시에 가서 읽을 거리로서 소설이 출발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런 근대 소설은 어디 이제 시골 그런 데서 도시에 도착해. 거기에서 뿌리를 내려. 근데 도시 노동자로 뿌리 내리는 요 기본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포맷에 가장 적합한 작품은 그 발자크죠. 고리오 영감. 요 작품, 그 고리오 영감이 출세하는 거예요. 입신 출세. 그러니까 지영쌤, 어디로 저 시골에서 다른 세계로 이렇게 자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 이제 내가 부분이고 전체 안에 이렇게 속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들어간다는 동사가. 자, 그런데 그 지영쌤이 쓰신 것처럼 동화는 어디 들어가는데 그걸 지영쌤은 건너가다라는 단어로 쓰셨네요. 이제 미야자와 겐지에게도 있고. 그러니까 동화를 읽을 때는 들어가다라든지 건너가다라는 그 단어의 무게를 좀 다르게 생각하는 독서 방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력적 사고는 언어가 가진 배치에 따라서 모든 단어가 다른 방식으로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공부 방법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랑 건너간다랑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들어갈 때 전후의 공간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들어간다는 동사를 쓰면은 전 단계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가 도착하는데 들어간데 그게 이제 공간적으로 좀 크게 다가오는데 건너가다라고 하면 이 동사는 내가 출발지도 좀 어느 정도 떠오르고 도착하는데도 좀 떠오르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갔다의 반대말은 나오다입니다. 건너가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요런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글 있지 않습니까? 과제. 그 우리 바보 아니고 우리가 쓰는 한 문장이라든지 그 하나의 이런 그 작은 글감에도 생각거리랄까 아니면 내 무의식이랄까 교육받은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고 거기서 또 다시 공부해 볼 거리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쓰시는 걸 되게 소중하게 에이 뭐 요만큼밖에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이구야 대단하다 야 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영 쌤이 지금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동등하다를 설명하기에는 건너가다, 뭐 돌아오다 이런 게 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딱 직관적으로 포착하신 것 같지만 동화라고 하는 이 장르는 기본적으로 갔다 옵니다, 애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길을 잃든지 어쨌든지 돌아온다라는 게 약간 있어야 동화스럽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백설공주 갔다 오잖아요. 그림 동화 전체가 어디 들어갔다 돌아오는 거여서 반드시 귀환해야 돼요. 문제는 귀환하는 그 자리가 출발하는 정도의 느낌이랑 달라진 거죠. 이게 지영쌤 쓰신 거죠. 그런데 핵심은 지영쌤의 글에도 있지만 동등한 존재가 되려면 갔다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는 거기가 어디냐가 이렇게 미야자와 겐지에 따르면 숲이지 않습니까? 거기 안 들어오고는 내가 배우는 바가 없어. 거기에 건너갔다가 돌아오지 않고서는 내가 어른스럽지 못해. 그다음에 눈치가 없어져. 그다음에 세계의 동등성이라는 지영쌤 쓰신 것처럼 건너가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 둘, 넷, 여섯째 줄 보면 첫 번째 여우에 대한 상이 하나 깨져요. 건너가면 여우를 제대로 볼 수 있어. 두 개는 다른 거죠. 내 상식이 깨지는 거랑 제대로 보는 거랑. 그래서 그 두 개의 체험이 가능하다. 그 결과로 동등한 존재가 된다. 이런 구도를 잘 쓰는 사람이 무라카미 하루키 있고, 그 다음에 미야자키 하야오도 이 구도 아주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어디 다 애들이 갔다가 오는 거를 포뇨 이 정도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울 여기도 마법사의 집 하울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성 자체가 날아서 다른 데로 건너가게 되네요. 이런 구도 자체가 공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해체하면서 다시 조금 이렇게 평탄해진달까 관계적이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건너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요 text에 대해서 동화적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동화는 그냥 설명을 이원 구조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하는 자리, 들어간 자리 요 두 개를 동등하게 취급해. 이원 구조적인 거예요. 이원 구조적인 요거 미야자키 하야오의 최신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까? 이것도 이원 구조죠. 어디 들어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간 데가 어떤 데냐면 거기만이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주는 데잖아요. 그래서 지영쌤 잘 보세요. 건너가 출발지와 도착지, 다시 돌아올 때 이 두 공간이 되게 중요하지만 심원적으로 나에게 배움을 주는 데는 내가 건너간 거기지 않습니까? 거기를 숲이라든지 저승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개념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차원적으로는 보다 근원적이네요. 자, 그러면 이원 세계인데 실은 이렇게 밑이 아주 거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원래 표에 철학은 인간 정신을 다룬다 이런 게 있지만 동화는 그 작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무의식보다 근원적인 삶의 차원을 다룬다 이럴 수가 있지 않을까요? 수용쌤의 글에 첫 번째 문단에 우리는 다 자기 고유한 심상을 갖는다라고 쓰셨습니다. 요걸 딱 보면은 자기 고유한 신상을 갖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고유하잖아. 나눌 수가 없잖아. 자,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 그래서 그게 되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쓰셨어요. 세 번째 문단은 어떻게 되냐면 하지만 그 세계가 자연 속에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를 형광펜으로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각자 다른 방식의 세계를 느끼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연이라고 하는 거대한 것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림이 이제 되게 뭐 도상적으로 그려지시죠. 개별 심상을 뚫고 자연이라고 하는 뭐 거대한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만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수영쌤이 글을 쓰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연의 동의어로 예를 들면 숲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한 저승이라든지 무의식이라든지 인간 개개인의 심상보다 조금 더 근원적 차원의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심상이 을 뚫고 자연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자연에서 만든 얘기는 아무리 개인적인 거라도 완전히 모르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인류 무의식이 어떤 데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요거에서 이제 그 리아자와 겐지의 독특한 점이 나옵니다. 어쨌든 어디 들어갔다 나온다. 요 구도가 중요하다. 근데 소설 세계 전체로 보면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건너갔다 돌아오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이제 지역쌤 언어로 계속을 그 건너가다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거기가 어디냐면 숲이고 수영쌤 말씀으로는 자연입니다. 요거를 제가 개념적으로 동화 일학을 하니까 이 숲을 숲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존형 숲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개별 동화의 독특한 뭐 출연자들이 다르다니까. 그런데 자, 이 숲이 어떤 데인지를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숲이 학교가 있어요. 이게 아주 웃기는 거죠. 학교가 있고 이렇게 법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숲에 공무원들이 있구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원쌤, 이 숲에 학교, 법원, 시청 이런 게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 숲이 우리가 자연이라고 이제 제가 막연하게 생각하면은 피고 싶을 때 피고 지고 싶을 때 지고 지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애들이 있는 세계고 문명은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교통정리를 일부러 아니 뭐 세련되게 하는 것 같은 그게 아니고 이 숲이야말로 학교 있고 법원 있고 공무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영쌤 느낌이 오시죠? 들어 건너간 거기가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건너가기 전 출발지도 학교 공문 이런 게 있죠. 요거 가지고도 글쓸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떤 학교가 더 훌륭한 학교냐면 일단 수석 학교가 더 훌륭한 학교예요. 여기 학교가 이거를 우리가 이번 주에 못했는데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거는 그 출발지의 학교를 다루는 거죠. 거기가 애들이 서로 따시키고 구박하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가난한 애들 이렇게 되게 부끄러워지는 그런 분위기로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수학학교는 그러지가 않아. 이러니까 학교에도 현쌤 수준이 있어.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저기가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고 룰이 있는 거예요. 그 되게 도덕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개불 6일 겨우 6일 막 시험에 들고 애들 벌 주고 그러니까 이 숲 자체가 대단히 법칙적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인간이 생각해야 될 거는 근원적 법칙성, 모든 만물이 동등하게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가에 대한 되게 윤리적인 어떤 인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요런 테마가 가장 잘 살아있는 게 요새 애들 보는 만화입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전천당. 여러분 안 보시죠? 그 전천당이 길 가다 과자 가게에서 애들 뭐 사 먹고 벌 받고 혼나고 뭐 제대로 된 교훈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기 악마가 있는 거는 다 어떤 법칙이 있는 걸 살아가는 우리의 그 도덕률이. 그럼 이게 지영쌤 제대로 뭔가를 느끼고 보고 온다는 거는 그 제대로라는 건 뭐냐면 이 관계적 법칙을 이해하고 오는 거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유지를 못하면 너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칙의 근원성을 탐구하는 것이 신화학이었다. 신화학이다. 그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신화 자체가 아니라 모든 인류는 그 존재와 관계 맺음의 근원적 법칙을 탐구하려고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게 레비스트루스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가는 그 탐구심과는 다르지만 여기도 지영쌤 탐구를 하는 거죠. 탐구. 도대체 어떤 룰이 있는 것일까? 그다음에 내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이렇기 때문에 건너가야 되는 약간 지영쌤 이게 이거 자체가 학교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음. 수련 코스를 밟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영쌤이 그러면 그 동등한 그 결과로 가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동화의 특징이 숲입니다. 숲이 나온다. 들어가면서 겪는 일이 두 개입니다. 이 미야자와 겐지의 가장 독특한 점은 식도 되게 많이 그린 거예요. 그 식물 기억나시죠? 애들이 막그 떡갈나무인지 그 누름나무인지 무슨 걔들이 막 달려들고 들다가 막 놀래가지고 자세가 고정되는 얘기랄까? 그래서 막 걔들도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 말고 식물도 되게 많이 그렸는데 이 숲에 들어가면은 두 개의 사건군이 있습니다. 하나가 동물하고 동물이 겪는 거죠. 이제 그 고양이 사무소 이런 거 이제 자기들끼리 막 뭘 겪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뭘 겪는데 그 동물이 자기 태생과 성질이 다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 사무소 같은 경우는 고양이들도 부뚜막 고양이 이 성질이 있고 그 고양이 안에서 새들은 또 색깔이 또 다 다르고 그래서 동물 안에서 아주 다양한 아이들이 자기 성질을 좀 갖고 있어요. 그 요게 부딪히기도 하고 어쨌든 같이 가야 되기도 하는 거죠. 요거를 뭐 사무소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다른 계열이 뭐냐면 요게 이제 문제적 계열인데 동물하고 인간이 만날 때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지영쌤 제가 다시 해볼게요. 전체 계열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데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를 특징 짓는 거는 일단 숲을 다룬다. 근원적 법칙성이랄까? 두 번째는 동물과 동물담도 되게 많고
동물과 인간이 함께 무슨 사건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건너가다의 필요성 같은 게 나온다. 느낌 오시죠? 동물들 사이는 그 법칙을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미 숲 안에 속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숲 밖에 있다가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왜 요 부분이 지영쌤한테 되게 중요한 요 계열, 인간과 동물이 실제로 만나는 계열. 그걸 이제 지영쌤이 분석을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동물과 동물담, 동물과 인간담에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작품 동화 전체가 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동화 전체가 관점주의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관점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 니체의 퍼스펙티비즘 여기서 뽑아가지고 20세기 인류학자들이 많이 쓰는 개념인데요. 설명을 해보도록 아까 지영쌤 설명 조금 하셨어요. 관점주의는 뭐냐면은 관점, 퍼스펙티브, 뭐를 조망하는 거잖아요. 어디서 해야 돼, 어디서.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이냐. 누가 바라보느냐. 이래서 그 관점이 발생하는 자리를 문제 삼는 개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영쌤과 오선민이 관점이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지영쌤이 서 있는 자리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다르다. 자리가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르다. 자, 그런데 이 동화는 관점이 자리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데 동화는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가 되게 실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죠. 고양이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르다. 좋아. 그런데 다르다는 게 뭐냐면 신체가 다르다. 이렇게 미야자와 겐지가 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관점이 다르자 그러면 나는 빵주의자야. 나는 라면주의자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손가락이 5개 있는지 날개가 2개 있는지의 차이가 이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등하다는 동등하다는 얘기에서 존재하는 모든 건 지형생 관점을 갖습니다. 그 관점은 그래서 같지가 않아. 자리가 다르니까. 지형쌤이 계신 그 자리가 어제도 있었지만 어제의 공기와 오늘의 공기가 다르니까. 모든 관점은 달라. 그런데 그 다르다는 거의 특별함은 그 물질적인 거야. 그런 걸 알면 우리는 보다 동등해져. 이런 거죠. 고양이의 실제로 습성, 태도, 이 뭐 영역권 이런 거를 이 미야자기들이 엄청 관찰을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부뚜막 고양이가 이게 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신체라는 느낌 제가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데 이 신체가 자기 조건이잖아요. 나쁜 것도 틀린 것도 아니야. 추우니까 부뚜막에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 묵게 나오는 거지. 그런 조건에서 자기 이렇게 부뚜막 고양이가 아닐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를 애들이 학교에서, 관청에서 따돌려 무시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럴 거면 다간도 이거 왜 필요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 쓰신 것처럼 엄청나게 미야자와 겐지가 관찰을 합니다. 관찰하는데 우리 같으면 소영 선생님은 뭐, 되게 예민하셔. 소영 선생님은 뭐 이런 건 아주 안 좋아하셔. 그가 갖는 가치관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고 소영 선생님은 다리가 기셔. 허리가 짧으셔. 뭐 이러신다든지. 소영 선생님은 목이 약간 이렇게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목이 약간 굽으셔. 이런 거에 대해서 미야자기는 관찰하는 거예요. 이런 관찰력이, 이 형태에 대한 관심, 이런 것 자체가 되게 동화가 이렇게 주파하는 거죠. 되게 특징인 거죠. 그래서 그 소박스의 부분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얘를 좀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뭐, 이런 식의 묘사. 그래서, 그 다음에 선생님 쓰신 것처럼 중간에 기억나시죠? 고양이의 제스처가 사건이잖아요. 얘가 직위를 노려 이런 사건, 직위 다툼의 사건이지만 행동은 그가 몸짓을 어떻게 하는가랑 둘러싼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에 결정적 차이와 한계를 동시에 보는
그런 신체적 관점주의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고 왜 형태에 관심을 두면은 거기가 다 차이로만 드러나는지 네. 그럴 때 척도 없는 차이로서의 동등한 자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이게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고양이의 성격과 성질이라든지 이렇게 관념을 넣으면은 인간이 좀 더 이해할 만한 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지금 아까 지영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작품이 우리에게 관찰을 하기를 요구하는가? 그다음에 형태라고 하는 것이 주는 선악의 저편이죠. 선악의 저편. 도덕이 자연의 문제다라고 하는 저 철학자들의 그 코멘트처럼 형태적 관심을 가지고 동등성을 설명할 수도 있다. 요 과제가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더 좋고, 지영쌤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고양이는 네 다리를 가진 거고, 인간은 두 다리를 가진 거지. 요걸 가지고 둘은 위대해. 이건 좀 이상한 말이지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를 이 형태적 관심 속에 걸고 있다. 인간에 있어서도 긴다는 것과 걷는다는 것은 형태적 관점에서 동등한 거죠. 음. 왜냐면 돼지와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작자의 자들이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어른은 형태적으로는 좀 더 무능해진 거기도 하죠. 애들은 기고 뒤집을 때 온 동네를 이렇게 더듬고 있는데 어른은 앉아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형태적으로는 더 재미없어졌으니까 진화적으로는 떨어졌다. 뭐 이런 식의 연하쌤 그거를 꼭 써두셔서 하루하루가 완전하다는 것을 그 형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는 보통 인간 중심주의의 자질론으로 넘어가면 얘는 아직도 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걸 본다. 이거 너무 좋은 거 같나요, 기현쌤? 셋이나 낳아보신. 그렇다. 그렇다. 자, 여기서 그 고양이 사무소 한번 볼까요? 고양이 사무소. 자, 고양이 사무소에 작은 기차역 근처에 기차도 달려. 여기가 이제 기차 달려 시간표가 있어? 그러니까 그 전천당 이런 것도 그 홍자 아주머니가 과자 파는 아주머니인데 과자 팔면서 교훈을 하나 주는데 애들한테 꼭 돈 내라 그러거든요. 아니 애들한테 돈을 받고 교훈을 주고 싶나? 그게 아니야. 네가 값을 치러야 돼. 그 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서기가 존경을 받아. 그런데 글씨를 잘 쓰고 시를 읽을 줄 아는 한 마리 요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하는 것도 다 자기 신체에 맞게 글씨를 쓰고 시를 이제 읽을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검댕이 잡고 붙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잘 이해 못하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고양이 사무소 제일 끝에 금빛 사자가 갑자기 이게 사자가 고양이과잖아요. 고양이과. 그러니까 갑자기 쓱 나타나서 사자가 이상하든 아니 이게 선생님 잘 쓰신 것처럼 애들이 지금 따돌리고 있잖아요. 얘 혼자 밥 먹는데 아는 척도 안 해. 얘가 하던 일 너무 따돌리는 장면을, 왕따의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가지고, 엄숙한 사자의 금빛 머리가. 그래서 고양이들이 놀래가지고, 똑바로 이제 놀랬어. 그래서 사자가 뭐 하고 있어? 이게 제가 제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지리고 역사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상위 법칙이 있는 거. 지리고 역사가 왜 필요해? 네가 글씨를 잘 써서 사람들을 돕게 하고 일을 잘 돌아가게 하는 거지, 여행을. 그래서 콩씨쌤 쓰신 것처럼 그런 거를 안 하는 애들은, 이제 고양이들은 여행이 위험해진다고. 이 마지막 정말 잘 쓰신 것 같아요. 이런 룰을 안 지면 자연과 숲이 위험해진다고. 그런 방식으로 이 숲이 상위법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를 할 수가 있네요. 동등하다는 것이 어느 수준에 가야 동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진짜 하나는 콩선생님 글을 가지고는 신체적인 형태로 보면 더 동등하다. 이거 차이밖에 없어. 그래서 척도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동등하다 여기까지를 했는데 그러더라고 해도 이 고양이 사무소의 작품은 그러더라고 해도 수준이 있어. 네가 하는 바가 남을 괴롭히는 건 안 돼. 형태적으로는 동등한데 남을 괴롭히거나 그 조개불 있지 않습니까? 처음 걷잖아요. 도둑질은 안 돼. 이게 도둑질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또 다르게 얘기를 하지만
도둑질하는 거는 그 어떤 형태도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동등하다는 거 지영쌤이 써주신 거 하나 해결을 했는데, 동등하지만 숲에서 그 근원적 법칙에 맞아 들어갈 때만 그 동등이 인정을 받고, 그 동등이 그 숲의 법칙에 인정을 못 받으면은 안 돼.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작품이 그 새 물감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억나시죠? 그게 여기 딱 요 작품 다음에 읽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가 처음엔 다 하였대요. 그런데 하도 하얘니까 헷갈린다는 거. 너무 놀랍죠? 우리에게 다양성은 그냥 헷갈림 방지용이에요. 새가 다 하얘봐. 헷갈리잖아. 하얀 새야 부르면 다 돌아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색깔 그러니까 염색 가게 이런 게 열었어. 근데 염색 주인이 처음에는 재밌어서 했는데 나중에 교만하고 돈 좀 벌어가지고 게으르게 일했잖아요. 그 애들이 야 해줘 안 해주고 할 거면 하고 말 건 말고 가게를 차렸으면 얘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새들에게 되게 그러니까 번뇌를 일으켰어요. 나 염색하고 싶은데 염색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새들이 화가 나가지고 걔 빠트려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황칠이 됐어. 엉망칠이 됐어. 그러니까 너의 가진 형태적 다양함의 동등함도 모두에게 이렇게 고른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면은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동등함과 지형생 위계가 이 숲에는 같이 작동한다. 요까지를 지금 볼 수 있지 않을까. 동등함은 형태적 동등함과 그다음에 윤리적 위계 속에서의 허락받은 동등함 요까지를 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